안녕하세요. 한 학기 동안 문화철학을 강의하게 될 최행준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과목은 문화철학인데요. 문화철학이라는 말이 좀 낯서신가요? 아니면 익숙하신가요? 일단 문화도 굉장히 광범위하다는 느낌이 드시죠? 그리고 또 철학 또한 광범위합니다. 우리가 이 양자가 광범위하다는 것을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냐면, 모든 우리 생활에 일어나는 일들에다가 문화라는 말을 붙이면 다 말이 됩니다. 우리가 삶에서 겪는 모든 일들에 문화라는 말을 붙이면 다 말이 되고요. 또 다른 방식으로 또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 뒤에 철학이라는 말을 붙여도 말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 철학이라는 것은 굉장히 광범위한 영역인 것처럼 생각되는데요. 실제로 문화 철학이 그렇게 광범위해서 포착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특별한 역사적 맥락 속에서 등장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여기 보면 작은 그림이 하나 보이시는데요. 이거는 누가 그림을 그렸을까요? 예, 이 그림은 피카소가 그린 한국에서의 학살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을 자세히 보면 여기에 여성으로 보이는 4명의 여성이 서 있고요. 그리고 얼굴은 동공이 없이 눈만 보이고, 또 얼굴은 굉장히 형편없이 찌그러져 있는, 그리고 아주 피골이 상접한 모습입니다. 동시에 그런 3명의 여성, 그러니까 어머니로 여겨지는 3명의 여성과, 그리고 또 딸로 여겨지는 젊은 여성, 그리고 이 스스로도 자기를 지키기 어려운 그런 3명의 여성에게 전적으로 의지해야만 하는 이 3명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떠개기를 한 여성이 안고 있고요. 이게 아이가 여성의 뒤에 숨어서 칭얼거리고 있습니다. 또 이 아이는 지금 여기에서 한 남성들, 이쪽은 여성이고 이쪽은 남성이죠. 한 남성들이 총뿌리를 겨누고 있는데, 이런 상황을 굉장히 공포스러워하면서 여성에게로 달려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피카소는 이 그림, 여러분들은 한국전쟁에 관련돼서 이런저런 정보들을 알고 계실 텐데, 한국전쟁은 기본적으로 이데올로기 전쟁이고요. 그리고 또 냉전이 만들어낸 민족의 비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남한과 북한의 군인들이 서로 싸운 전쟁이었는데요. 지금 이 그림에서는 남한과 북한의 군인들이 서로 싸우고 있는 게 아니라 양민들을 군인이 학살하고 있는, 그런 총뿌리를 겨누고 있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피카소가 이런 장면을 포착한 이유는, 피카소는 한국전쟁이 어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진영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진영의 냉전 싸움, 혹은 남한과 북한의 양 군대의 싸움이 아니라, 문명이, 그러니까 산업혁명 이후에 대량 생산을 가능하게 한 인간의 과학주의의 성과가 다른 방식으로 전쟁 무기로 변환되면서, 그러니까 사람이 짜던 면직물을 방적기가 짤 수 있게 된 것처럼, 사람에 대한 폭력도 기관총으로, 그러니까 기계화된 장비로 사람들을 더 많이 죽일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대량 생산이 대량 학살과 유사성을 가지면서 대량 생산의 기술이 대량 학살에 악용되는 그런 것을 피카소는 한국 전쟁을 통해서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쪽의 군대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대량 생산을 가능하게 했던 과학기술의 힘, 그렇지만 또 대량 학살도 동시에 가능하게 하는 과학기술의 힘이 인간 혹은 생명을 학살하고 있는 장면으로 피카소가 포착했는데요. 저는 이 그림을 맨 앞면에, 그리고 제 첫 수업에 소개하는 이유가, 문화철학도 역시 방금 말했던 그 2가지, 그러니까 대량 생산이 가능하게 된 인간의 과학주의, 인간이 생산력을 향상시키면서 인류 사회에 유토피아가 도래할까라는 인간의 꿈, 그런데 동시에 그런 방식으로 대량 학살도 가능해져 버린 그런 어떤 인간 스스로가 인간에게 부과하는 폭력, 이 2가지의 어떤 유토피아적 희망과 디스토피아적 절망이 동시에 버무려지면서 문화철학은 시작됐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자연이 혹은 신이
그리고 종교가 인간을 규제했다면 점점 더 어떤 신이 하강하면서 천상에 있는 것이 하강하면서 인간 중심주의적인 세계관, 이 합리주의적 세계관이 발흥했고 또 거기에 과학주의가 복무하면서 인간에게 유토피아가 올 거라는 희망, 그리고 그렇지만 그 유토피아가 결국에는 인간에게 엄청난 절망으로 다가오는 그 두 가지 현상을 인류가 목도하면서 문화 철학은 시작됐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문화 철학은 이렇게 문화와 철학이라는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에 써져 있는 것들 중에 자, 현상은 문화와 가까운 말일까요? 철학과 가까운 말일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문화 철학이라는 말을 보면서 이 양자가 굉장히 이질적이고 좀 동떨어져 있는 것이라는 느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화라는 것은 여러분 문화적 현상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만 문화적 본질이라는 말은 잘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 배후에는 본질이 있겠죠. 그렇지만 문화는 기본적으로 현상의 계열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상의 계열에 속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철학은 주로 본질, 그 현상의 배후에 있는 무엇을 찾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굉장히 먼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문화는 굉장히 구체성이 높죠. 우리가 문화라고 이름 붙이는 음식 문화도 좋고, 또 SNS 문화도 좋고, 또 인터넷 문화도 좋고, 또 생활 문화, 또 예술 문화, 의복 문화, 전통 문화라고 우리가 문화 뒤에 붙이는 말들은 대부분 구체적 현상을 이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것들은 굉장히 다양성이 높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화 하면 너무 다양한 현상을 포괄하기 때문에 딱히 머리에 떠오르는 어떤 구체적인 형상, 그러니까 딱히 그것을 상징할 만한 어떤 장면을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도 여기다 문화라고 쓰지 않고 문화에 관련된 어떤 아이콘 혹은 장면을 여기다 사진으로 이미지로 놓고 싶었는데 찾아봐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문화가 너무 포괄적인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것을 상징하는 순간 어떤 문화의 의미가 축소돼 버리거든요. 그만큼 문화는 다양한 것입니다. 또 문화는 인간의 산물이죠. 기본적으로 문화는 인간의 산물인데 저는 문화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인간이 모여 살기 시작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생각하는 방식과 그다음에 삶의 방식, 생각의 양식과 삶의 양식, 이것을 저는 기본적으로 문화라고 생각하는데요. 거기에는 어떤 인간보다 더 신급에 있는, 더 상위에 있는 어떤 다른 무엇이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의 산물이라는 것이 강하게 들어있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철학은 현상 배후에 있는 본질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철학은 굉장히 추상성이 높은 사고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철학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저는 철학은 어떤 이 세상의 복잡 다단한 것을 가장 추상성이 높은 방식으로 가장 추상도를 높여서, 그러면은 우리가 이 추상도를 높이면 우리가 보는 이 다양한 세계가 굉장히 단순해지거든요. 그 단순해진 어떤 추상성이 높은 것을 통해서 이 복잡 다단한 세상에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 주는 것이라고 예비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추상성이 높은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문화가 다양성인데 비해서 철학은 단일성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의 원리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포괄하려고 하고요. 또 하나의 근거, 존재론에서는 그 존재라는 근거를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쓸어 담으려고 합니다. 또 인식론 같은 경우에는 인식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경험적인 것을 쓸어 담으려고 하고요. 그래서 어떤 하나의 원리, 또 하나의 근거를 통해서 이 다양한 것들을 쓸어 담으려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일성이 굉장히 높은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문화가 인간의 산물인데 비해서 철학은 어떤 존재로부터 발원하는 다양성,
혹은 어떤 신이 구체적 세계에 현상하는 것, 혹은 이성이 어떤 이 복잡다단한 근거 없는 것들을 어떤 근거지로 지어주는 것으로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성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이성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이성은 꼭 인간뿐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외계인이 있는지 없는지 누구도 본 적이 없지만 이성적 존재자, 그러니까 꼭 인간만이 아니라 이성적 존재자를 상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화가 인간의 산물임을 강조한다에 비해서 철학은 존재나 신 그리고 이성으로부터 점점 더 현대에 오면서 인간화되는 그런 경향들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화는 지금 여기 보면 굉장히 복잡한 어떤 도시의 장면이 보이죠. 어느 나라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 건물에 다양한 네온 사인들, 간판들이 복잡하고요. 또 차는 중앙선을 넘어서 이쪽으로 전진하고 있고, 또 여기는 인력거, 자전거들이 각자, 또 여기에 걸어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복잡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문화적 현상은 기본적으로 다양하기 때문에,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관점을 상실하게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문화 현상들은 그저 현상하는 대로 내버려 둘 경우에 굉장히 복잡한 그래서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무엇으로 조여지고 구획되고 또 사고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거죠. 그런 게 문화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이라고 하겠습니다. 철학은 그에 반해서 철학은 기본적으로 저는 나침반하고 비슷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옛날에 친구 결혼식 때 서울에 지리를 전혀 모르는데 운전을 하고 가야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내 결혼식장은 굉장히 찾기가 쉽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서울에 와 일단, 그리고 서울에 와서 남산타워가 보이는데 그 남산타워를 계속 보면서 따라와. 그리고 남산타워 주변에 와가지고 그때 전쟁기념관에 있는 결혼식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쟁기념관을 찾아. 그래서 정말 그 친구의 말대로 했더니 정말 쉽게 찾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서울에 처음 올라가가지고 발견하게 되는 다양한 수많은 건물과 도로와 이런 것들을 그런 것들을 무시하면서 일단 서울에 가서 남산타워를 보면서 계속 갔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그 근처에 전쟁기념관이 있어서 너무나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다양한 문화에 대해서 철학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철학은 마치 나침반에는 우리에게 중요한 주는 정보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굉장히 정보가 다양하고 많지만 나침반은 우리가 이런 복잡한 어떤 현상 속에서 길을 잃지 않게 해주기 위해서 단순한 정보만을 줍니다. 그 단순한 정보라는 것은 남과 북이죠. 그래서 어떤 낯선 장소에 가더라도 그 낯선 장소가 가리키는 방위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철학의 역할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철학은 그런 어떤 추상적인 개념, 가장 추상성이 높은 개념을 통해서 구체적 현상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나침반을 제공하는 역할, 그래서 그 나침반을 통해서 길을 잃지 않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철학에는 어떤 이분법 혹은 삼분법의 개념들이 있는데요. 그 개념들을 어떤 구체적인 문화 현상들, 또 우리가 또 늘 문화 속에서 살아가죠. 또 앞으로 여러분들이 졸업을 해서 나가서 하는 이런저런 문화생활, 또 문화와 관련된 산업에 종사할 수도 있고, 또 문화와 관련된 새로운 아이디어를 여러분들이 제시해야 하거나 아니면 문화를 비판적 시각으로 바라봐야 하는 그런 업무에 처하게 될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문화철학을 통해서 어떤 철학이 제시하는 추상적이고 단순한 방위, 그리고 그 방위에 지금 이 문화 현상은 그 방위에서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 그런 개념판을 갖는 것, 그것이 문화를 2분하거나 3분하는 어떤 개념판을 갖는 것, 그것이 우리 수업의 주요한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교재를 선택하면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는데요.
지금 여기를 중심으로 이쪽에 있는 것은 주로 문화적 현상들을 다뤄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문화적 현상도 우리하고 어떤 피부의 먼 현상들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또 그런 문화적 현상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화적 현상들도 굉장히 어떤 개념이 아직은 구체적이고 명확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최초에 정립하는 개념으로부터 이 개념이 가지고 있는 문제 때문에 그 다음 개념이 등장하고, 또 이 개념이 여전히 이것을 극복했지만 여전히 또 다른 문제들이 발생하면 다른 개념이 등장하는 이런 어떤 개념의 역사를 구체적인 대한민국의 현실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책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문화적 현상을 잘 다뤄주고 있는 점, 그리고 이론과 그걸 함께 다뤄주고 있는 점이 이 책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본격적인 이론서가 아니기 때문에 이론을 다루는 데는 좀 더 이렇게 약한 그런 지점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문화철학이란 무엇인가, 이것이 지금 저희가 부교재, 이것이 주교재고 이것이 부교재인데요. 이 부교재는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어렵습니다. 어렵고 뭐랄까요, 어떤 문화철학에 관련된 대가가 뭔가 다른 것들을 쭉 염두에 두면서 뭔가 선언적으로 또 섬세하게 갈라가면서 쓰고 있는 그런 장점이 있지만 여러분들을 되게 괴롭게 만들 그럴 책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또 그 밖에 헤겔과 마르크스, 그 다음에 베냐민과 아도르노를 비교하면서 쓴 대중문화의 기만 혹은 해방, 또 안토니오 그람시의 문화정치의 지형학, 그리고 마샬 맥루한의 미디어에 의해, 그리고 매체 이론의 지형도, 그래서 브레시트부터 보들리아르까지를 다루고 있는 매체 이론의 지형도, 이런 책들이 좀 이론적으로 더 섬세하게 보여주는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참고문헌으로 제시를 했었는데요.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이 책을 중심으로 하면서 좀 현실과 유리되지 않은 방식으로 문화철학을 공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 책에서 좀 보충하지 않는 것, 좀 부족한 것, 다루지 않는 것,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쭉 강의를 통해서 이 책들에 나와 있는 내용을 우리 교재와 관련돼서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문화철학을 읽다에서는 총 이렇게 11개의 챕터를 다룰 텐데요. 제가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좀 더 학생들하고 같이 읽어보면 좋겠다 하는 것들을 적었습니다. 저는 이번 한 학기 동안 제가 동영상을 한 10개에서 15개 정도 만들어서 좀 이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싶고요. 또 여러분들은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발표자를 정해가지고, 그러니까 자원자죠. 자원자 발표자를 정해가지고 저와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동영상을 만들어서 저한테 보내주면 제가 이클래스에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 달에 한 2번 정도 실시간 대면 강의, 한 번이나 2번 정도 실시간 대면 강의를 할 생각이고요. 하기 전에 한 일주일 정도 전에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에 대부분의 강의는 이런 방식으로 영상을 찍어서 올리거나, 아니면 학생들도 자기가 만약에 가족에서 디지털 천수까지의 챕터를 맡았다 그러면 자기가 이 챕터에 대해서 발표를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어서 파워포인트와 음성이 들어간, 혹은 자기 얼굴도 작게 나오면 좋겠죠. 그런 영상을 만들어서 제공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기가 이 책을 읽고요. 그래서 읽고, 그리고 그 내용들을 잘 요약해서 또 이런저런 자료 화면들을 잘 제공하면서 학생들에게 지루하지 않게 발표 영상을 만들어서 저에게 보내주면 좋겠습니다. 분량은 뭐 15분? 10분에서 15분 정도 분량이 될까요? 그렇게 해서 제시를 해주면 여러분들에게 가산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4점의 가산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좀 더 이론적인 책들에 관련돼서 다음과 같은 개념판, 제가 아까 철학이 어떤 나침판으로서의 역할, 그리고 어떤 개념판, 어떤 극단적인 반대의 개념판들을
뭐 쉽게는 여기에 있는 학생들, 이 강의를 듣고 있는 학생들을 남여로 나눠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쪽 방위에서는 여를 가리키고 이쪽 방위에서는 남을 가리키고, 그리고 또 이런 구별 방식은 또 남성도 여성도 아닌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학생들은 이 방식이 포괄할 수가 없겠죠. 그게 이 개념판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자 한계인데요. 그러니까 것을 나눌 수 있는 것, 그리고 또 뭐 나누자면 살아있는 것, 죽어있는 것, 이런 방식으로 나눠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제시하는 개념판들은 이런 것들인데요. 어떤 물리적인 힘, 종교적 신념, 욕구 조작, 이런 겁니다. 예컨대 소수의 지배자가 다수의 피지배자를 지배하는 방식이 있었겠죠. 인류 역사를 쭉 돌아보면. 그래서 과거에는 어떤 물리적 힘, 그러니까 군대나 경찰, 또 구체적인 폭력을 통해서 소수의 지배자가 다수의 피지배자를 지배하는 시기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좀 더 있으면 이거보다 훨씬 더 세련된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어떤 종교적 신념을 심어줌으로써 그 신념을 믿는 사람들이 예를 들면 신이 왕에게 혹은 교황에게 사람들을 다스릴 권한을 주었고, 그 정당한 권한을 통해 사람들을 다스린다라고 하면 지금 훨씬 더 이런 물리적 힘보다는 어떤 저항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또 쉽게 관리되고 쉽게 지배될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현대에는 더 이상 누군가의 물리적 힘으로도 또 누군가의 종교적 신념으로도 사람들을 지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졌는데요. 그 때문에 현대에는 욕구 조작, 그래서 욕구를 조작하고 그 조작된 욕구를 통해서 그 스스로 선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스스로 선택한 게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선택하도록 만들어진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저도 이런 옷들을 입고 있는데요. 이 옷을 제가 선택했죠. 저 홈쇼핑에서 제가 선택해서 샀는데 이걸 진짜 제가 선택했을까? 아니면 어디선가 본 것 중에 그래도 좀 멋있어 보이는 것을 제가 선택하도록 누군가 만들었을까? 이런 간단한 우리의 소비만 해도 이미 어떤 방식으로 욕구가 조작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대에는 내가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선택하는 것 자체가 이미 조작된 욕구일 가능성이 큰 겁니다. 그래서 어떤 구체적인 강제가 점점 더 정신화되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변하고 점점 어떤 구체적 욕구를 조작하면서 더 효과적으로 마치 자유를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강제하는 그런 방식으로 변해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판들을 통해서 볼 수가 문화를 바라볼 수가 있고요. 또 문화 제국주의와 문화 상대주의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뭐 나중에 계속 설명할 거니까 여기서 아주 길게 설명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문화 제국주의는 사회 진화론하고 호응하는 그런 이론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은 유교문화, 불교문화, 조선시대에 형성했던 어떤 사회적 제도와 관습들을 대부분 포기하고 서구화됐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서구화된 데는 서구적인 것이 합리적인 것, 그리고 보다 선진국이 되는 것, 보다 더 근대화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조선시대에 형성한 문화보다 그런 어떤 근대화된 문화, 합리화된 문화가 보다 더 우월하다는 그런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더 우월하고 어떤 문화가 어떤 문화보다 더 낫고 이 세계를 가장 선도하는 어떤 문화적 코드가 있고 문화가 있고 그 문화가 점점 인류를 이렇게 이끌어가는, 그리고 나머지 미개한 문화들이 이렇게 문화화되어야 한다는 그런 이론을 정당화하는 게 문화 제국주의입니다. 또 문화 상대주의는 그 모든 문화는 문화 나름대로의 합리성과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또 문화 유물론과 문화 관념론, 그리고 고급 문화와 대중문화, 헤게모니와 이데올로기, 또 소외, 노동에서 소외와 잉여, 그리고 정치의 예술화, 예술의 정치화, 문화산업과 예술, 타율, 규율, 자율 등 이런
어떤 나침판, 각각의 나침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 말했던 여기에서 이 내용들을 읽으면서 이 내용이 이런 개념판에서 각각 어떤 방위를 가르치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연습을 하고요. 그리고 또 구체적인 문화현상을 그런 방식, 이런 개념화된 어떤 큰 축을 중심으로 또 이 큰 축을 중심으로 포착할 수 없는 어떤 문화현상이 있다면 새로운 개념을 만들면서 포착해 보는 것. 그것이 이 수업에서 여러분들이 길러야 할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발표와 또 제가 좀 더 보충해주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희망자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방식의 강의를 해 나가고요. 또 이거 관련돼서 한 15회 정도 동영상 강의를 올리려고 합니다. 지금 굉장히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한데요.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또 우리의 과거의 어떤 문화적 혹은 생활방식은 많은 변화를 겪게 될 것 같습니다. 또 그것들을 어떤 문화가 가지고 있는 또 사람들의 생각이 가지고 있는 관성을 깨트리면서 새로운 가능성들을 열어가는 것, 그것이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어떤 역할이 아닐까 생각해 보는데요. 강의 계획서를 보시면 주별로 어떻게 진행될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한 달 정도는 제가 혼자 강의를 하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발표자들을 정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발표자가 정해지면 발표자들은 해당 챕터에 대한 어떤 발표를 영상으로 만들어서 저에게 보내주시고요. 그 학생들에게는 가산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또 토론을 이제 실시간 화상 강의에서는 토론을 적극적으로 할 생각인데요. 이 책에서 제시하는 또 재밌는 영화들이 있습니다. 그 영화들도 같이 보고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 수업은 중간고사와 기말고사가 있는데요. 지금은 출석해서 시험을 볼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이기 때문에 문제를 일주일 전에 공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제가 제시한 조건에 맞춰서 한 1,500자 정도 되는 글을 타이핑해서 제출을 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꼼꼼히 읽어보고 제가 제시한 조건과 다른 방식으로 써진 것은 어디선가 긁어온 걸로 이해하고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중간고사는 일단 시험 문제 공개한다, 일주일 전에. 그리고 그것을 1,500자 정도 되는 타이핑 친 것으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고서는 그리고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30점씩이고요. 보고서도 그때 써야 할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쓰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고요. 보고서도 역시 30점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저희 이클래스 토론방에 토론 주제로 올리면 그에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글을 써서 올린 거, 그것도 잘 쓴 글에 가산점을 주도록 하고요. 또 써야 하는 순간에 쓰면 출석, 그리고 쓰지 않으면 결석으로 처리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실시간 화상 강의에서 토론을 하게 되면 조별로 토론을 할 거예요. 한 5명 정도 조별로 토론을 할 건데, 그 토론한 내용 중에 내용을 정리해서 제출하면 그 중에 잘된 것을 그 토론조 전체에게 가산점을 또 1점씩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수록, 또 입을 열어서 자주 말할수록 또 개인적으로 저에게 질문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 질문도 또 심도 있는 질문을 하면 또 가산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평가는 예를 들면 중간고사 30점, 기말고사 30점, 보고서 30점, 그리고 가산점, 또 뭐 출석,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점수를 쭉 쌓아요. 쭉 쌓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100점이 넘어갈 수도 있겠죠. 또 그러니까 100점 맥시멈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쭉 쌓아 올리고요. 그 쌓아 올려서
그 석차를 매깁니다. 그리고 그 색차를 우리 대학에서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비율의 점수. 그러니까 원래는 보통은 30%가 A고 70%가 B잖아요. 그런데 이제 요즘에 온라인 화상 강의에서는 50%까지 절대평가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가장 어떤 그 좋은 비율의 그런 점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예를 들면 30등까지 30%까지 A를 줬어요. A를 줬는데 마지막 점수 구간대에 걸리는 사람에게는 A0 그리고 나머지는 A+, 또 B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방식으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명한 게 여러분들에게 명확하게 정리됐는지 모르겠는데요. 또 질문 있으면 하시고, 또 제가 보충할 거 있으면 보충하면서 의문을 해소하고 수업을 진행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